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잠시 무더위를 잊게 해준 파리 올림픽이 지난 그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정말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눈부신 성과를 거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불면의 밤을 지금 다들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불면의 밤을 무더위가 아니라 스포츠 경기 보면서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응원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스포츠, 그러니까 올림픽 중계가 다 끝났잖아요. 올림픽 네. 경기 끝나서 남은 무더위 뭘로 이제 보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저희가 뉴스픽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살펴볼까요? 심장 요동쳐 청심환 먹어. 네, 비주얼이 뭔가 굉장히 익숙한 분 같은데요. 네, 제 예상이 맞았네요.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종훈 씨와 배우 한지민 씨의 열애. 아마 최근에 연예계 소식 중에서 가장 핫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사실 10살 연상연하면 뚜렷하게 외모가 차이가 네.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한지민 씨가 전혀 굴하지 않는 외모로 빛을 그러니까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 사람 접점이 없어서 예상이 불가능했던 커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가수이고 또 배우인데 어떻게 그렇죠. 만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정말 궁금해요. 최정훈 씨가 지난해 이때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네. 이때 지난 8월에 한지민 씨가 출연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두 사람이 듀엣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 사람 사이를 이어준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계기가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저 사진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느낌인데요. 지금 와서 이제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저 때부터 최정훈 씨 눈에 꿀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심장이 요동쳐서 청심환을 먹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최정훈 씨가 열애를 인정한 후에 이제 팬카페에 올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열애라는 게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제 정말 공식 커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정훈 씨 이런 경험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팬카페에 올린 글 제목도 재밌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진심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 몇 시간을 쓰다 지운 편지 from 최정훈 이런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번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네.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몇 살이야 이런 것들 참 궁금해하는데 네. 하물며 연예인이 연예인을 사귈 때 대중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매번 연애에 대해서 팬들이 물어봤을 때 알아서 잘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본인이 실제로는 알아서 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이상 이 축하해주기를 기다려준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너무 긴장이 돼서 아침에 이 청심환이죠. 벌컥벌컥 이 한 모금을 마셨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좀 진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본인이 함께했던 공연들 그리고 축하해준 사람들의 마음 이런 에너지들을 잘 또 응축시켜서 이어받아서 더 좋은 음악으로 승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노래를 하는
가수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티스트들이 연애를 할 때 연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음악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정훈 씨 음악이 기대된다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대가 최정훈 씨를 상당히 신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 더 많이 만들겠다, 곧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본인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도 생각보다도 더 많은 그 관심이 쏟아지니까 약간 놀라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는 SNS가 워낙 활성화돼서 이 비공개로 열애를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미 이 열애를 좀 예측하거나 알고 있었던 팬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절대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누구의 팔로워가 됐는지 팔로워를 끊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대중이 네, 맞아요. 관련해서 관계들을 추측해 나가기도 하잖아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두 사람 데이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한지민, 잔나비, 최정훈 팬심 연애 모드 발전? 이런 문구가 적힌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에는 나란히 카페에 앉아서 두 사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 저 사진이군요. 저 사진 뒷모습만 보더라도 아는 사람일 거야가 아니라 아는 사람 사이의 관계일 거야 라기보다 연인 같아 보이잖아요. 아. 뒷모습만 보더라도. 열애를 예견하는 네티즌 예언 또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던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한 지상파의 음악 프로그램 이 유튜브 영상에 한 네티즌이 곧 기사가 뜰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팬들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기류를 미리 눈치를 챘던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지민 씨가 이 잔나비죠. 최정훈 씨가 속해 있는 그룹 잔나비의 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공연장에 갔던 사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 팬으로 만나서 팬과 스타 사이,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네. 근데 두 사이가 가까워지고 연인까지 됐다 하면 성덕을 이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지민 씨 입장에서는 성덕을 이룬 셈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제 보통 이런 열애설 나오고 나면 그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시간을 거슬러 가서 이때부터 좀 그러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팬의 결혼 발언에 대해서 최종은 씨가 대응한 모습이 새롭게 좀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잔나비가 올해 데뷔 10주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한 팬이 장가만 늦게 가달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는데 네. 여기 이제 최정훈 씨가 싫은데 내일 갈 건데? 이렇게 재미있게 대답을 해요. 네. 그 당시에는 별 의미 없는, 그냥 웃고 넘기고자 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열애설이 공개된 이상 그 짧은 대답에도 의미 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뭐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제 보니 장난이 아니었네요. 진짜 결혼할 수도 있겠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일단 양측 소속사 뭐 결혼과 관련해서 특별한 직접적인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지민 씨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이고 또 최정훈 씨는 32살이죠. 30대 초반인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 전제된 만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두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정훈 씨가 이미 활동한 지 10년이 됐고 한지민 씨가 20년이 넘은 배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연애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 연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 연애 사실을 또 두 사람이 시인한 만큼 역시 이 결혼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나비에게는 2024년이 더욱더 그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올 여름이 이제 올해가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일단 뭐 5년이나 10년, 20년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 데뷔를 해서 그동안 또 잔나비의 히트곡들도 많아요. 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또 외딴섬 로맨틱,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제목만 봐도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 아이돌 굉장히 색깔이 다르다고 네. 볼 수 있죠. 이 색깔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 특색 있는 몇 안 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제 보통의 경우 밴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룹 사운드, 이 과거에 한
80년대, 90년대 느낌 네. 나잖아요.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잔나비가 8월 초에 인천에서 있었던 한 락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헤드라이너로 참여를 했어요. 헤드라이너 하면 간판 출연자를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무대가 왜 뜻깊었냐 하면 2014년 그러니까 막 데뷔를 했을 때 신인 소개 프로그램이 이 락 페스티벌에 있습니다. 슈퍼 루키로 무대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슈퍼 루키로 소개가 됐다가 이제는 모든 대중들이 알고 있는 헤드라이너가 됐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또 소감을 여러 매체에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외에도 또 이번에 단독 공연을 갖게 됩니다. 8월 31일에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의 막이 오르는데요. 벌써 뭐 단독 콘서트 전회차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여기 당연히 뭐 한지민 씨도 관객으로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새 앨범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이 새 앨범 발표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새 앨범 그러니까 최정훈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 이전보다 더 포근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떠오르는 신인에서 이제는 대중적인 뮤지션까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또 예쁜 사랑까지 그 사랑이 또 잔나비의 음악을 또 어떻게 만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많은 관심 감사해요. 네, 어떤 일이 감사하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아프리카 TV BJ 과즙세연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네, 우선 이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사진에 포착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좀 자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길거리를 소개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미국 LA 비버리힐즈 풍경을 담은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 영상 초반에 방시혁 의장과 여성 2명이 등장을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로 네. 저 모습입니다. 방 의장 두 여성과 길을 건네면서 대화를 나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BJ 과즙세연으로 확인돼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열애설이 제기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 관계자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이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두 분 가운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과즙세연의 언니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과즙세연의 언니가 엔터 사칭범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조언을 방시혁 의장이 직접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두 사람이 LA에 오게 되면서 이 관광지 식당과 관련해서 이 방시혁 의장에게 도움을 구했고요. 방시혁 의장이 예약을 해주고 안내를 해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추측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과즙세연의 팬클럽 회장이 방 의장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팬클럽 회장이 또 이렇게 등판을 했다고요. 만약에 방시혁 의장이 과즙세연의 팬클럽 회장이라고 한다면 네. 네티즌 수사대가 애저녁에 알아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즙세연 팬클럽 회장으로 알려진 A씨 본인 개인 채널을 통해서 지금 관련한 문의, DM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본인이 방시혁이 아니니까 쪽지 그만들 보내고 각자 현생살라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과즙세연의 팬클럽 회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BJ 과즙세연이 직접 이제 월드스타 과즙 중장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 이제 방시혁 의장과의 만남을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에 무려 4만 명이 들어왔다고요. 사실 저 관련 사진과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과즙세연이 라이브 방송 예고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방 의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털어놓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동시 접속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뭐 BTS 노래, 아일리, 또 이 투어스, 르세라핌 뭐 이런 그러니까 하이브 의장, 그러니까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죠. 이들의 음악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만으로도 어떤 대중의 호기심이 발동할 네.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방시혁 의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를 사칭해서 SNS DM으로 연락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방시혁 의장과
본인 언니가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칭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칭범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고요. 또 방시혁 의장과 LA에서 만난 것, 우연히 만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맛집을 찾던 도중에 언니가 의장님에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방 의장에게 물어봤는데 예약이 어려운 레스토랑이 있었다고 하고요. 원래 이 예약이 불가능한 곳인데 흔쾌히 이 방시혁 의장이 예약을 도와주고 안내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논란이 됐던 사진이 있어요. 방시혁 의장이 약간 다리를 구부린 채로 누군가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사진의 대상이 된 사람이 과집세연은 아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방 의장이 다리를 구부려가면서 지금 각도를 재서 아주 좋은 사진을 찍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도 식당 가는 날 본인이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그곳에서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온다고 구도를 알려주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려졌다라고 하고요. 그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힌 대상은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그 과집세연이 직접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열애설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감사하다, 내가 이 정도로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좀 그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BJ 과집세연 뭐 인기 있는 BJ인 건 사실이지만 모든 대중이 아는 BJ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관련된 사진 또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BJ 과집세연이 누구야? 이런 분들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저한테 묻는 분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게다가 미국에까지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 방시혁 의장 하면 월드스타 BTS를 키워놓은 월드스타급 유명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쏟아진 높은 관심을 언급한 건데요. 이제 OTT 예능 프로그램에 또 이 BJ 과집세연이 출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출연한 프로그램들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거고 또 이 본인 복귀 방송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 그와 반해서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이 아직까지 봉합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 BTS 멤버죠. 슈가까지 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 BJ 과집세연의 열애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 아픈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 열애설 이슈가 이렇게 서로에게 좀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방시혁 의장이 두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 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애설로 인해서 어쨌든 과집세연은 본인을 대중에게 알린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시혁 의장과는 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무기력한 일상 벗어나고자. 네, 이건 과연 누구의 어떤 발언일까요? 네. 미성년자를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논란인데요. 저는 사실 이 소식 듣고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본인이 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에 뭔가 제대로 복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무기력한 일상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 유튜브 채널 개설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올라온 영상을 보면 프레쉬라는 제목의 3분 40초짜리 영상입니다. 이 영상 고영욱 씨가 등장하진 않았어요. 고영욱 씨가 많은 반려견들을 키우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이 영상에 반려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보통의 경우 이 유튜브 개설을 하면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댓글창 당연히 열어놓잖아요. 댓글창이 닫혀 있어요. 처음부터 닫아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이렇게 대중에게 뭔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알리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네. 부분이거든요. 해당 영상 어제 제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28만 회를 28만 회요. 네,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에 이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으니까 일주일 만에 네. 28만,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하지만 이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여론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론은 상당히 싸늘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뻔뻔하다, 양심도 없다, 구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신고하겠다, 이런 유튜브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고영욱 씨 2015년 7월에 만기 출소를 했죠. 네. 그리고 2018년 7월에 전자발찌를 벗었고요. 2년 후인 2020년 7월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영욱 씨가 저지른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처벌은 완벽히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중은 아직도 고영욱 씨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법적인 부분은 끝났다고 하지만 이 대중의 정서상 이제 도덕적인 그 비난이라든지 이 정서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고영욱 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가 비난이 커지자 또 폐쇄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귀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20년에는 인별그램 계정을 오픈을 했었죠.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취지로 열었는데 당시 이제 성범죄자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시간이 흘러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다, 이런 네티즌들의 엄청난 비난 세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SNS 계정 열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역시 뭔가 활동을 시작해도 되나 간보는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당시에는 뭔가 신고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SNS, 그러니까 네. 인별그램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번과 유사해요.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또 인별그램에 자체 신고를 한 이 대중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영욱 씨가 이런 비판에 시달리면서 한 유튜브 채널을 빌려서 전과가 있는 사람 세상 밖에 나오면 안 되느냐, 힘이 빠졌다, 이런 심경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 고영욱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생각보다 좀 많아서 좀 놀라웠는데 아직 채널을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구독을 한다든지 아까처럼 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심리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고영욱 씨가 관련 사건에 연루되기 이전에 상당히 모든 사실 틀면 나오는 네. 그러니까 뭐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유명한 예능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유명인이 말 그대로 성범죄자가 되면서 세상과 떨어져 산 지가 9년, 10년 가까이 됩니다. 네.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에 대한 일종의 단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 호기심으로 고영욱 씨의 채널에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관련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역할을 언론에 나오니까 이제 궁금해서 오히려 들어가 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중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지만 이 어떤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회수로 연결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고영욱 씨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당시 고영욱 씨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었어요. 응원해준 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팬들이 느꼈을 어떤 배신감, 충격,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 행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는 본인이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라는 이 컨텐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어떤 공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을 네. 만큼 TV보다 더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만약에 고영욱 씨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대중을 떠나서 피해자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채널 개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묻고 싶거든요. 피해자 그리고 본인을 응원했던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
이 미디어라고 인식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료하다 뭐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네네. 중요한 건 본인이 가수였고 연예연인이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시 복귀를 하고 싶은 모양인 것 같은데 대중이 원치 않고 있잖아요. 뭐 정말 무료하다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중에게 모습을 보여서 복귀 의사를 타진하는 것만이 본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성범죄 중에서도 이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는 어떠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용욱 씨의 그 복귀가 더욱더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튜브에 대한 그 허술한 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인별그램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규정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용약관에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아주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고영욱 씨를 비롯해서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이 국내 일부 유명인들 계정을 잇따라 폐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별 규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크게 빚은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의 복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영욱 씨를 비롯한 범죄자 집단 뭐 이 같은 이 어떤 규정에 억울함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특히 만약에 이런 규정이 유튜브에까지 있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범죄 같은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같은 경우는 복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규범이 더 엄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호기심으로 구독 신청을 하고 가서 이 영상에 어떤 내용이 네. 들어있는지 보시는 분들 꽤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컨텐츠를 대중이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중의 선택이 많아지면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그게 돈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유튜버로 계속 활동을 할 거예요. 비난을 받으면서. 하지만 선택해주는 대중이 없다면 그 계정은 자연스럽게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대중이 선택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규제 역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그 직업을 제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클 수 있는 채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규제라든지 신중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2024 파리 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선수단이 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따내면서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울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표팀 역대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네. 대표팀이죠.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림픽 많이들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올림픽 특수.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올림픽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진 게 사실이죠. 사실 이런 전망들이 나온 데는 지난 대회 영향력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도쿄 대회 때 우리가 금메달 6개로 종합순위 16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펼쳐진 올림픽 대회들을 곱씹어 봤을 때 지난 대회가 가장 약체로 평가받을 만한 상당히 아쉬움이 컸던 그런 대회예요. 게다가
보니까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규모 자체가 최소 규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몬트리올 올림픽 1976년 그러니까 48년 전에 50명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144명입니다. 4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가 파리로 떠났던 건데요. 하지만 목표치를 상향하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면서 선전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대표팀이었으니까 가성비 갑 대표팀이 이뤄낸 올림픽 반전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당초에 이 목표로 했던 금메달 5개 너무 비관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현지에서도 쏟아졌거든요. 너무 이제 그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를 한 게 그렇죠. 아니냐. 네. 네, 사실 대한체육회가 각 종목 이 메달 단체 목표와 직전 대회 성적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전망을 해놓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빗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해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지난 2번의 올림픽 때 대한체육회 금메달 목표 이 수치 달성에 실패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경험 역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와 관련해서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됐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되레 이런 상황에서 정신력을 단단하게 묶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 정신력이 이번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그러니까 메달 수로만 본다면 32개의 메달을 이번에 획득했습니다. 금메달로 보면 2008년 그리고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서 이 타이 기록을 네. 세운 거고요. 전체 메달 수 32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우리가 전체 메달 33개를 획득했거든요.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하나 부족한 2번째, 그러니까 2위 기록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전체 메달 수가 32개였고요. 그리고 순위로 조금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하계올림픽 메달 순위 이번에 8위잖아요. 10위권 안에 든 건 2016년 리우 대회 때 금메달 9개로 종합순위 8위였습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10위권 안에 안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런 걸까요? 이게 도쿄올림픽 때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디에서 나왔을지도 좀 궁금해요. 오히려 과소평가하니까 좀 고군분투를 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효자 종목 외에는 펜싱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제 효자 종목 아주 명확하게 메달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외에는 메달 가능성이 점쳐지는 종목은 제외를 시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반에는 총, 칼, 활에서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13개의 메달 가운데 사실 10개의 금메달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너무 집중해서 금메달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보신 분들 상당히 많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회 때는 8개 종목에서 전체 메달 20개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11개 종목에서 32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확장성, 메달 숫자의 확장성 이번이 확실하게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렇게 좀 종목이 다양한 곳에서 메달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과학적으로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켰던 어떤 과학 시스템이 주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선수들 개별 맞춤형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서 운영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양궁이라든지 또 사격이라든지 뭔가 초집중력이 필요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또 트레이닝이 가능한 심리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 올림픽의 성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종주국으로 알려진 태권도가 다시 좀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인데요. 태권도가 이렇게 좀 부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원동력 이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드민턴까지 분석을 해드리고 태권도가 사실 그 이후에 경기가 펼쳐졌기 맞아요.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박태준 선수가 이 태권도 경기가 열린 첫날 금메달을 획득했죠. 남자부 56kg급에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뭐 금메달을 품에 안으면서 이
패자인 2위 선수들, 2위 선수가 상당히 사실 이 부상이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네네. 이 2위 선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자의 품격도 보여줬고요. 또 공중제비 돌면서 상당히 화려한 세레머니로 관중들에게 박수 세례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자체가 16강부터 결승전까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다이내믹한 경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태권도가 이만큼 재미있는 스포츠구나라는 걸 제대로 입증해낸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날 또 금메달이 나왔죠. 여자 선수였습니다. 이 여자부 57kg급의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 선수야말로 사실 세계 랭킹 24위였기 때문에 맞아요. 24위에 약간 네. 반란이라고까지 그렇죠. 평가를 받더라고요. 24위였기 때문에 전혀 금메달을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사실 이 선수가 상대했던 선수들이 16강에서는 세계 랭킹 5위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8강에서는 세계 랭킹 4위,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중국 선수와 맞붙었고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이란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장 깨기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선수가 하루에만 최소한 발차기 10,000번을 했다고 네. 해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결과를 이번에 금메달로 보여준 건데 사실 그 세계 랭킹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좀 한계를 좀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24위에서 금메달까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유진 선수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혹독하게 가시밭길 걸었던 훈련을 믿었던 거예요. 본인에 네.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상대 선수의 랭킹을 생각했더라면 위축됐을 거예요. 맞아요. 긴장도 됐을 거고. 근데 본인 랭킹도 그리고 상대 선수의 랭킹도 어찌 보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은 이렇게 결과가 금메달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동메달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한국 태권도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다빈 선수 67kg 초과급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도쿄대회 때 은메달을 땄던 선수예요.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 같다. 96년생이거든요.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어쨌거나 두 대회를 통해서 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태권도 위상을 세우는데 일조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3명의 선수 금메달 2개, 동메달 하나 이렇게 획득을 한 건데 사실 그 이전의 기록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첫 정식 종목이 됐거든요. 이때 우리 태권도 이 남녀 선수 네. 각각 4체급씩 총 8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됐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 그러니까 출전했던 4명의 선수가 다 시상대에 올랐고요. 아테네 올림픽, 2004년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강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역시 태권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구나 네.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 위세가 꺾인 것이 바로 지난 도쿄 대회였어요. 노골드였죠. 네. 은메달 엄청 하나,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메달 2개가 전부였습니다. 네. 태권도계는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 모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그런 대회였다고 알려져 그렇군요. 있습니다.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창권 감독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도쿄올림픽에서 부진했던 다음에 이 각국 전력 분석에 나섰다고 하고요. 선수들과 함께 올림픽 로드맵을 같이 짰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닥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된 동력, 맞춤형 훈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수 4명 각각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이제 선수들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전담 코치가 한 명씩 따로 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의 훈련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4선수 비교를 하자면 여자 선수 2명, 남자 선수 2명이잖아요. 박태준 선수 같은 경우는 경량급 선수고요. 그리고 4강에 올라갔던 서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중량급 선수예요. 그러니까 개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한 거고요. 또 여자 선수들 지금 이다빈 선수 같은 경우는 몸 상태 유지하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하고 김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183cm예요. 키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신장은 떨어지지 않는데 근력이 밀리기 때문에 근력을 살릴 수 있는 운동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선수들과 코치 모두 이 부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좀 아쉬운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이
상황이 좀 그렇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당사자인 선수들도 좀 약간 예측을 하기 어려웠던 그 컨디션 난조를 좀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로서도 참 조마조마할 거예요. 오늘의 컨디션과 내일의 컨디션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일단 수영 같은 경우는 이번엔 메달이 여러 개 나올 거다라고 기대할 수 네. 있었던 게 올림픽 이전에 치러졌던 국제대회 우리 선수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신예들이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황금 세대라고 불렸던 선수들인데요. 김우민 선수가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 하나 따는데 그쳤죠. 네. 특히나 이 메달이 예상됐었던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예상 밖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영뿐만 아니라 사실 육상의 기대주 맞아요. 하면 바로 트랙 앤 필드 종목에서의 우상혁 선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상혁 선수가 예선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금메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었거든요. 인터뷰 때도. 네. 그런데 이 결선전 때의 모습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이 2021년 도쿄올림픽 때 최고 기록이 2m 35. 당시에 한국 신기록을 세웠었는데 2m 35를 넘고도 당시에 목에 메달을 걸지 못했죠. 4위였는데 이번에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m 31을 세 차례 실패하면서 이 종합순위 7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우상혁 선수가 이제 다음 올림픽 기약을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도쿄올림픽 이후에 파리올림픽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훈련에 매진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땀과 노력이 이번에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해서 한 가지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수영과 육상이 살아야 하는 이유 메달이 가장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인 종목이기도 하죠. 이번에 이들 종목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체육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종목이 좀 부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점으로 짚어주는 부분인데 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내놓긴 했어요.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수들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달리 얘기하면 정부에 대한 어떤 투자를 기대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좋은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트레이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는 좀 청취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최우수 선수는 역시나 양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우진 선수와 임시현 선수 뭐 예상했던 대로 다관왕인 선수들이 네. 이번에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뭐 임시현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3관왕으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부터 MVP 선정을 네네.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MVP였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MVP의 또 기쁨을 맛보게 됐고요. 뭐 김우진 선수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3관왕뿐만 아니라 전체 금메달 개수가 벌써 5개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역대 올림피언 가운데 가장 많은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상금으로 각각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개최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자국 메달리스트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또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돈과 관련해서 또 이제 대중들이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포상금 뭐 1위인 나라는 어딘가요? 일단 뭐 땀의 결과는 메달로 입증이 되는 거고 또 메달의 결과는 돈으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위인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메달 보너스로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막 전에 이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19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6천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은메달은 9만 8천 달러, 동메달은 6만 5천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금메달 12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5개를 획득하면서 그러니까 메달 보너스로만 1,070만 달러, 146억 1천만 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게 됐고요. 개최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금메달 8만 7천 달러, 은메달 4만 3천 달러, 동메달 2만 2천 달러를 약속했는데 이번에 금메달만 무려 1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달 보너스 규모 9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8억 정도의 규모를 지금 예상할 수 있고요. 메달 순위 1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금메달 44개를 획득했는데 은메달 수에서 차이가 나면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보너스 37,50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총 보너스 액수는 830만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저는 사실 네.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 아, 출전할 수 있을까 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휴전 그런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네. 네, 이루어지지 못했죠. 휴전까지는 못 갔지만 네. 선수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획득을 했고요. 또 지금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 역시 이번 대회에 참여를 했죠. 금메달 하나, 은메달 5개, 동메달 하나의 성적을 냈는데 지금 보너스 지급 규모가 6입니다. 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 도쿄 대회 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은메달리스트 한 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 은메달리스트에게 얼마가 지급됐냐 하면 네. 무려 18억 원의 포상금이 그래요?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고요. 선수들 참가 규모는 한 명은 아니었겠죠. 네, 한 명은 아니었고 근데 메달을- 목에 메달을 네, 건 네. 선수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포상금 규모가 18억으로 역시 오일머니가 대단하다라는 걸 입증해 보였는데 이번에는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과연 얼마를 받을지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금메달 같은 경우는 연금 100만 원.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 하면 6,720만 원이 지급되고요. 포상금은 6,300만 원입니다. 은메달의 연금은 75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5,600만 원이고요. 포상금은 3,500만 원입니다. 동메달 같은 경우는 연금 52만 5천 원이고요.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3,92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2,500만 원이 주어지는데 이건 정부 네. 포상금이고요. 네네. 또 협회 차원의 포상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단체들의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앞서 MVP에 선정된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포상금을 다 합치면 10억이 넘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국민들에게 그 보여준 또 안겨준 용기와 위로가 굉장히 또 큰 것 같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이 그리고 또 굉장히 그 개회식 자체도 좀 파격이었는데 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폐회식에서 올림픽 최초로 여자 마라톤 우승자가 시상대에 올라서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 마지막까지 파격 그 자체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개회식 때는 경기장을 벗어나서 생강에서 개회식이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슬로건에 딱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폐회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폐회식 때 보면 남자 마라톤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번에는 여자 마라토너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왜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게 1896년 그리스 아테네였잖아요. 이때부터 폐회식 때는 남자 마라토너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통인데 여기에 변화가 감지됐던 게 바로 지난 올림픽 때였어요. 도쿄 대회 때 남녀 공동 시상식을 진행을 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여자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이 됐는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금메달을 딴 네덜란드 선수 그리고 에티오피아 선수 은메달이었고요. 또 동메달을 딴 케냐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개폐회식을 통해서 이 파격을 확실하게 깬 그러니까 전통을 깬 파리 올림픽 그 자체만으로도 오래도록 세계인의 기억 속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회식 후반부에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데요. 할리우드 배우죠. 톰 크루즈가 천장에서 이렇게 좀 하강하면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톰 크루즈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장면으로 연출을 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폐막식에서 눈에 띄는 스타라고 할 수 있었죠. 할리우드 배우 이 톰 크루즈 오륜기를 차기 2028 LA 올림픽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4년 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건데요.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톰 크루즈가 경기장 최상단 꼭대기에서 등장해서 와이어를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영화 네.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이 경기장에서 내려온 톰 크루즈 이 오륜기를 받아서 영화 속 탑건 모습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이후에 영상에서 다시 등장을 하죠. 이 개선문 에펠탑을 배경으로 해서 이 파리 시내를 맞아요. 질주해서 질주하는 모습이 그렇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탄 채로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 하늘 위에서 몸을 던져서 LA의 상징이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리우드 사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탐 크루즈 이 다음 주자인 미국 산악 바이크 선수죠. 케이트 코트니에게 올림픽기를 전달을 했고요. 알파벳 O 간판 2개에 3개를 더하면 이제 오륜기가 되잖아요. 오륜으로 바꿔서 다음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린 17일 동안 성화가 불타올랐던 이 장소인 파리 이 튠르리 공전이 프랑스 혁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으로 불붙은 프랑스 혁명,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농촌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부녀자들의 베르사유 행진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 사안이 커졌습니다. 당시 부녀자들 루이 16세가 머물던 베르사유 궁까지 행진을 했고요. 루이 16세 성난 어떤 군중의 민심으로 인해서 튠르리 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죠. 1793년 루이 16세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4년 파리 올림픽 정말로 찬란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희도 그때의 영광과 또 그 감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